나의 죄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 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110편 119편 91절 한 절 합독합니다. 119편 91절 다같이 천지가 주의 계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아멘.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3절인가요? 2절인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여기 91절 보니까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왜 종이라 하느냐? 만물, 하나님께서 만물, 예수님께서 만물 가운데 계셨는데 이 만물이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만물, 천지 만물, 즉 천국이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신 사역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인간들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특별히 그 중에서 먹는 것이 공급되어지도록 관장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걸 전체를 다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천국이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홍익사의 홍익인간, 오늘 한번 주제로 한번 이런 거는 한번 해봤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건데 표현을 하자 이런 거죠. 표현을 하자. 현재 경제구조에서 맴돌이 현상이 있다. 맴돌이 현상. 이것을 경제학자들이나 일반 정책을 입안한다. 그리고 경제 부분을 풀어나간다 할 때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맴돌이 현상. 이것은 맴돌이라 하는 것 자체는 물결이에요, 물결. 물결이 흘러가면은 그냥 물결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밑으로 차근차근 물결처럼 가야 되는 게 자기 힘을 나타내는 본부이죠. 그러면 물결을 보면서 물결의 힘이 어느 정도 하고 파악이 되는 거죠. 관찰이 된단 말이에요. 관측이 되는 거예요. 관측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힘이. 근데 맴돌이가 있으면요, 맴돌이. 어떤 지형에 따라서 또 물가나 안 그러면 또 물이 흐르는데 어디 중간에 어떤 무슨 옹이 같은 게 안 그러면 큰 바위가 물 밑에 있고 하면은 그 바위를 돌면서 물살이 맴돌이가 생겨요. 맴돌이. 그럼 맴돌이는 일반 물살하고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즉 이게 내려가야 되는 직진형이어야 되는데 직진이 아니고 돈단 말이에요. 돈다는 것은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마치 또 그건 어찌 보면은 물살로 보면 하나의 넙이죠, 넙. 힘을 잃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야 관측이 돼야 되는데, 관측이 못 들어가는 하나의 함정이에요, 함정. 그래서 이런 맴돌이 현상이, 우리 경제 부분에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그렇는지, 안 그러면 진짜 몰라서 그렇는지, 맴돌이 현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안 해요. 이거는 분명히 국가 다니면 국가 다니 안 그러면 전 인류가 달라붙어갖고 해결해야 되면 이거는 한두 사람이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경제 현상에 우리가 국가 전체가 하나의 경제 단위로 해가지고 국가가 살림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참 어쨌든 간에 경제 활동 인구를 양성화시키고 그리고 특별히 취직하는 거 무슨 뭐라 그랬지?
그게 인구들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내용을 좀 알면요 정말 참 처절하거든요. 처절하고 뭐 그 관계되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막 정말 참 뭐 불철주야 뭐 예를 쓰고 있죠. 그런데 정작 이 내용을 이걸 인정을 해야 참 피할 만한 건 피하고 안 그러면 이걸 완전히 제끼고 뭔가 대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고 있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이걸 갖고 정확하게 어떤 거 이게 뭐 답이 없다 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죠. 보통 학자들은 어떤 걸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그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하고 이래갖고 뭔가 하나 토대를 탁 잡아야 되는데 이 멘도리 현상 자체는 답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부분에 경제 현상에서 나타나는 이 맴돌이 현상 이걸 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뭐 그동안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도 있는데 또 뭐 다른 추가도 한번 들어가니까 같이 뭐 결국은 그 내용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생산물하고 생산물이 나오면은 생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한 생산물이라 하면 생산물 이런 거죠. 근데 그 생산 인력 수급 이 적당한 어떤 그 시대에 따라서 안 그러면 사회에 따라서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생산의 인구로 들어가야 될 만한 어떤 생산물 자체를 내놓지 못하고 그것도 생산물이 또 만약에 어디 뭐 일정한 어디 나온다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생산물에 대해서도 생산 인구를 공급을 못한다. 공급을 어디서 마지막 어떤 그 인력의 마지막 수급처를 할 수 있는 이 대학이죠.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 대학을 하는 이 요소는 대학의 공문 학문이라 하는 자체는 실제로 생산 현장에서 생산물이라 하는 어떤 물을 분명히 어떤 타겟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또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어떻게 관리하면 좋으냐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만드는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주어지는 생산물이면 생산물 안 그러면 생산 과정이면 생산 과정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스킬을 가지고 거기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어떤 소양을 여기서 기르는 것이 대학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대학이 전혀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이 대학이 전혀 못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현상으로서 경제현상의 대학이 완전히 거기서 우리가 이걸 산업인력이면 산업인력의 최후 마지막에 어떤 보루가 돼가지고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 하고 이 대학에서 이거 인력을 공급하는 그 위치가 있었는데 그 위치에서 대학이요 지금 제외되는 거예요. 생산물이 뭘 나올지도 예측도 못하고 대학에서 어떤 생산물 내놓지도 못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인력 자체가 나오면은 생산하고 이렇게 딱 맞추치는 일쯤 돼서 여기서는 생산이 현장에서 막 생산이 막 돼가고 나가면은 대학에서 나오는 생산 인력으로 해서 투입을 시켜버리면 튕겨 나가버려요. 못 있어. 배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인력 자체가 이미 훈련돼가지고 나름대로 내부 시장이 기업의 노동의 내부 시장이 이미 그동안에 대학에서 충당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형성하면서 또 대학 공부에 버금갈 정도로 안에서 내부 시장에 인력을 막 양성시켜갖고 막 돌아가다 보니까 학교의 사회에서 양이 많은 대학교를 통해서 떡 내보내면은 못 버티는 거예요. 같이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질적인 요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요는 전문화가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너무 좀
나름대로 그 훈련도 되지 않는, 현장 훈련도 되지 않을 뿐더러 직장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막연하게 배운, 막연하게 강의실에서만 직장은 이런 거고, 그게 조직은 뭐고, 그 사는 일은 뭐다, 이렇게 머릿속에서만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 잠깐 스치고 있던 그것 갖고 수업이 끝났다 해서 막 현장에 내보내니까 몸의 자세가 그 군의 그 사내시장 무슨 시장에 했나 내가 그 인력시장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부 노동시장. 내부 노동시장은 발달해지 살려고 바로 생산 자체가 바로 생존이니까 회사에서 생존이니까 거기에는 뭐 참 돈이 들어갈 만하면 들어가서 인력을 양성시키기 때문에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 분야는 전문가로 탄탄히 구성되어 있는 그 시장에 접목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업체의 메인 어떤 그게 주 생산 어떤 국가면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를 이끄는 주력 어떤 산업에 대학에서 나온 사람이 그 접목을 못하니까 내부 시장은 내부 노동 시장만 발달되어 가지 이게 차츰차츰 기업하고 사회하고 이질감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들이 그 많은 인력들 일정한 회사에서 인력이 필요할 것이 없어 공부를 막 시켜갖고 대학 교육을 시켜놨는데 실제로 사회에 나오니까 안 맞으니까 튕겨 나오고 못 배기고 질이 이하고 그러니까 안 받고 자꾸 내부적으로 그 스킬만 자꾸 키우고 내부 노동 시장만 자꾸 키우고 그다음에 자본 투입만 시켜갖고 그 공정 자체를 강화시키면 이런 일이 발달돼 가니까 차츰 갈수록 대학이 자리를 잃는단 말이에요. 이런 기능. 그럼 이런 기능이 나올 때 대학이 또 국가면 국가가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대학 교육은 안 되는 거다 하고 문을 닫아야 돼. 가감하게. 왜냐면 지금 현장은 바로 그 회사는 바로 현장이에요. 현장. 이거 다 처절한 박을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대학이라 하는 그 수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 인력을 나름대로 잠재적으로 가지고 거기서 마치 봄물, 뚝물에 지금 물 내려달라 하면 물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마치 양성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조달되고 받아들여질 때는 시대적으로 현재적으로 가는 기업 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실력들이 대학 수준보다 훨씬 넘어버린 게 이미 보편적으로 다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대학은 현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가서 실무적인 지침을 가지고 교육시켜야 될 내용하고 그다음 다시 이거 교육 내용으로 맞느냐 검증도 하고 가정도 해가지고 이 가설도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해서 이 정도 되겠다 할 때는 벌써 산업 자체 현장은 이미 저 앞에 싹 지나가 있단 말이에요. 체제 자체가 대학이라는 체제가 산업 구조에 벌써 산업 구조가 지금 이래서 2012년에 한 요쯤에서 그런 거예요. 2012년의 시점에서 이게 지금 양갈래로 갈라진다 하는 이런 요소는 그림에 나와 있듯이 대학이 인력을 공급하는 마지막 어떤 상하탑이라 하는 그런 구호하는 거는 이미 1765년 전에 그것부터 얼마 안 되었고 한 200년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6.25 사변 정도까지 그까지 왔다가 마지막 주자 마지막 어떤 요소에서 대한민국이 그 힘을 발끈 얻어서 기회를 탄 그런 요소로 봐야 돼요. 이 대학문 닫는 거를 국가가 빨리 시도해야 돼. 빨리. 지금 이런 그 시장 자체가 이원화되어 가는 내부 시장 따로 있고 또 밖에 시장이 있고 이런 요소. 그리고 대학 졸업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실업률이 높아가는 거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지금 이번에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오늘 아까 그랬어요. 청와대 어떤 정책실장인가 발표를 하는데, 지금 무슨 실업자를, 고용 대책을 세우는데, 그걸 이번에 추경 예산에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일자리 주겠다 하는데 그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런 기업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아니고 공무원처럼 쓰겠다니, 공무원처럼. 공무원 수를 늘려갖고 쓰겠다. 이 국가 망하자는 소리예요. 공무원 사람 많으면, 그 공무원 사람 많이 들어갖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추경을 세워가지고 국가 정책을 나서는데, 정말 답답하죠. 내가 이론적으로 말을 못해서 그렇고, 좀 이론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해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이것이, 이 시장 자체가 이원화, 즉, 이 기업의 내부 시장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그 기업은 나름대로 어떤 인력 자체에 대한 옹호, 보호장치가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독특하게 유지되어가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면서 일반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이질적인 하나의 기업화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자체가 뭐가 되냐. 지금 우리가 형상으로 드러난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임금 시장이 하방 경직형이래. 하방경 밑으로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자꾸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방향에 경직 증상이 생기고 자꾸 머문다는 거예요. 머물면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얼마 없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많이 있으면은 이 고용 자체가 막 형성이 돼가지고 시장이 자꾸 굉장히 이게 완전 경쟁이죠. 막 경쟁이 돼갖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임금이 뚝뚝 떨어지면서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데, 노는 사람은 많은데 이게 임금이 안 떨어진다. 이런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부 시장 조성이 기업마다,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이게 발달돼 가니까 이런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임금 격차가 발생되어지는 것 때문에 이 시장 경쟁에서 이미 떠납니다. 노동시장에서 사실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노동시장 경쟁에서 안 맞는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우리를 실시하잖아. 최저임금제. 그 최저임금제 실시하면 당장에는 참 이게 어떤 평준화, 임금의 평준화가 될 것 같은데, 아까지만 내부시장 그대로 살아있고, 최저임금제를 하니까, 최저임금제하고 내부 노동시장하고는 격이 분명히 차이 나는데, 그건 어차피 못 따라가는 건데, 이 최저임금제를 거기다가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 경쟁에 나지 않고, 최저임금제를 딱 도입을 해놓으니까, 그 이상 돈 주면 안 된다. 더 밑으로 주면 안 된다. 더 이상 줘야 된다. 이런 게 된 게 최저임금제죠. 그래 되니까 어려운 기업들이 하도나 어려운데, 사람 쓰기가 얼마나 어려워지. 그 돈 안 주면 못 쓰니까. 그래서 그 돈 주는 만큼, 높은 돈 주는 만큼, 이제는 이 상품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설비가 돼 있느냐? 그것도 안 돼 있지. 그러니까 이게 누적돼가지고 가면 갈수록 부도, 도산, 또 그러면서 또 부도난 회사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실업자들, 결국은 또 노동시장에 막 포화 상태로 돼 간단 말이죠. 아까도 또 세 번째 말씀에 아까 그랬지만은, 대졸자들의 실업자는 계속해서 대졸자들의 실업률은 계속해서 오른다. 한 3가지 정도. 이런 것이 맴돌이다. 맴돌이. 경제 구조의 맴돌이 현상이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했지만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경제학자들은 대학 출신이니까, 대학에서 연구를 하니까, 이 대학을 없애는 소리 못 하잖아요. 대학을 없애야 되는 게 맞는데, 대학 제도가 잘못됐는데, 오래된 관습에 의해서 그것 갖고 전통 가지고 옛날 우리 대학이 어쨌든 우리 대학 이것 갖고 지금 시대에 대학이라는 이 구조 자체하고 산업하고 이거는요 한때 맞아가다가 랑대부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안 맞는 시대가 왔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맴돌이, 경제구조의 맴돌이 현상으로 보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치화입니다. 노동조합의 정치화. 노동조합은 적어도 1765년에 가서 1500명 이후로 노동조합은 1500명을 분명히 기점을 합니다. 1500명에서 나오는 내용 가지고 이제 역사를 그까지 가는 거죠. 그거 노동조합의 다음에 이게 정치화되어 가는 것에는 노동조합이 정치화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건은 1789년에는 프랑스 혁명, 이 두 개가 딱 겹쳐지는 거예요. 이게 노동조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65년 이후에 영국 산업혁명 이후로 산업인력의 정치화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전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전 세계, 지금 뭐 제가, 대한민국 자체를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은, 아까 대학 문제 이런 것도요, 이건 벌써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산업이 대학 산업이에요. 안 되는 산업,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이거, 노동조합이 정치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시대의 가장 지식층들이 여기에 전체가 포진되어 있으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그 성향,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한번 정치적인 어떤 요소에서 정치판에서, 안 그러면 국가 단위에서, 국가사에서 뭔가 펼쳐보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언론하고 또 힘을 모으면서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바로 노동조합 구조인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우리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이념,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이념 속에, 이념무리 속에 노동운동이라 하는 이 노동운동이 앉아있기에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처음에 마치 북한의 이념처럼 넘어오는, 마치 참 소위 말하면 오늘날 우리 말하는 종북하고 공산주의하고 이래 막 같이 어분이 섞이는 거예요. 막 도대체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막 뒤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단지 요구하는 건 뭐냐니까, 하나의 정권, 주어지는 정권이 주어지면은 그 정권 자체를 통해서 어떤 지식인들이 자기들이 바라는 노동자 그 세력을 힘을 얻고 힘을 얹어가지고 자기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정치를 실현시켜 보려고 하는 이 분명한 요소가 바로 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치화란 말이에요. 정치화. 그리고 이거는 또 노동시장을 움직이는 힘으로 국가 단위의 정책 결정과 정치인 지도자 지원하고 배출하는, 그리고 확고부동한 자리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북한에 있는,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 어떤 전쟁, 나름대로 이데올로기라 하는 그 요소가 있음으로 해서 남한에서 자생하고 힘을 길러내는데 아주 온실적인 역할을, 온실적인 배경을 우리가 제공을 했다. 대한민국은 그런 걸 제공했다 봅니다. 바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가 이만큼 크는 가운데는 이런 그 이데올로기의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이 정치화 되어지는데 이 배양되는 과정, 이 과정에요,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일제부터 넘어오던 그 힘,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가는 힘, 이것 갖고 사실은 기회를 타가지고, 아까 그랬지만 대학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땅이 랑대고 되는 시점이 아주 적합한 탁 접목이 되는 이 시점 맞춰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전 세계 어디라도 유례가 없는 분명한 하나의 신기루를 이루는 이런 분명한 위치가 있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분명하게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난번에 고 노무현 대통령에서부터 이게 표가 나지만은 잠깐 한번 꺾였다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되면서 아마 당분간 이 힘을 꺾을 힘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제 뭐 보수 해봐도 어지간한 거 나와갖고는 아마 이 정권을 뒤집기는 힘들 정도로 그 힘이 밑바닥에 아주 여러 요소에 굉장히 지금 현재 사회가 이만큼 되어 가는데 곳곳에 하는 기간적인 요소마다 아니라 저들이 학자들이니까 학자 출신들이 포진돼가지고 뒤에 딱 배경을 해갖고 전체를 자기 어떤 정체를 나타내는 하나의 실현장으로 개개인이 연구 대상으로 지금 접근하니까 어떤 정당도요 커버가 못합니다.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좀 본격화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런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좀 전 세계적으로 뭐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뭐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이런 요소에서 함부로 또 대학을 뭐 어떻게 하겠다 하고 말하는 것도 좀 그런데 바로 이런 이 노동조합이라 하는 이것 자체도 분명하게 맴돌인데 이거를 누가 없애자 말자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대안될 수 있는 내용이 있나 없나? 없단 말이에요. 내용을 좀 보면 참 당장 어떤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처럼 쉽게 이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눈에 막 보이고 그래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답은 분명히 있다. 답은. 분명히 대안은 있다는 거죠. 아까 그 대학 문제도 그렇고 지금 노동조합 문제도 분명히 대안이 있는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세 가지 이야기를 다 해놔 봅시다. 세 가지를. 결국 1번 이야기하는 그 대학 문제나 대학이 지금 산업사에서 인력을 적기적소에 배출 못하는 구조적인 이것도 하나의 실업에도 일종의 구조적인 요소죠. 구조적인 실업에 해당되어진다 할 정도로 대학이 지금 제대로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동조합의 정치화 이거는 추세 전반적으로 일종의 우리가 실업으로 보면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물건이 안 나가서 나오는 생산 자체가 수요가 없는 수요 부족 실업이라 하나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실업에 해당되는 거죠. 경기 실업이죠. 경기 실업. 추세가 그런 거니까. 근데 지금 저 세 번째 말씀하는 지난번에도 이야기 다 드렸어요. 이거는 세 번째는 이 내용이 대학도 그렇고 노동조합도 결국 여기다 직결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은 이 돈의 기능을 모른다는 거예요. 경제라고 하지만 돈을 아느냐, 돈이란 뭐냐, 즉 돈의 기능을 아느냐, 돈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될 거라고요. 그리고 돈의 기능을 아느냐 하는 것도 답이 어려울 겁니다. 이 답을 정리를 하시라는 정리를. 일단은 돈의 기능을 모른다, 돈을 모른다 한다 하더라도 돈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걸 할 때 적어도 말 한마디로 갖고 통일은 시켜놔야 된다. 그런데 돈의 기능을 모른다, 돈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도 하나의 맴돌이다. 돈을 좀 알아라. 돈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라. 이야기를 적어도 돈에 대해서 한마디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원론적인 거예요. 원론적인 거예요.
돈이 무조건 뭐 참 국민들 하여금 국가 단위로서 기업을 하게 만들고 아까 말하면 고용률 국민들의 고용률 높이면 국가가 뭐 참 경제활동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튼튼하게 지내는 거 아니냐 싶지만요. 그렇게 알면은 정말 돈을 모르는 거고 경제를 모르는 거라고. 돈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2012년이 된 지금에서 이게 최고 꼭지점에 와 있고 이 꼭지점 한쪽엔 지금 내려가는 기고 한쪽엔 지금 지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지는 요소에서 지금 2012년에서 이래서 돈이라고 할 때에는 온 인류들, 모든 인류, 적어도 1096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들 하여금 돈에 집중하도록, 돈은 그런 기능이 있다. 돈에 집중하도록 모든 일들이 경제에 모든 일들이 돈으로 통해서 적어도 하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돈은 그렇게 역할을 해왔다. 이 돈의 기능이래. 그 돈이라는 게 돈이에요. 돈은 그런 역할을 해왔고 돈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돈이다. 그건요, 돈이 다르게 이야기하거나 낮게 이야기하거나 어떤 것도요, 다른 건 안 되더라도 요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돈은 그런 기능이 있었다. 근데 요 기능을 알고 요 기능을 알면은 돈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 되는, 객관적이. 그래서 돈이란 저런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국가는, 아니면 우리 사회는, 우리 내 개인은, 단체는 어떻게 대응할까? 적어도 한 가지 중심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보이는 그 포커스에다가 각자 맞춰다 보면은 서로 간에 안 맞고 서로 간에 충돌이 나는 이런 내용들이 서로 간에 맞춰갈 수 있는 요소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정책이 일정하게 나오네. 돈에 대한 정책이. 경제를 대응하는 정책이요. 어떤 것하고도 변동이 없습니다. 누구 뭐 주식값이 어떻다, 뭐 금값이 어떻다, 석유값이 어떻다, 이런 거에 전혀 깨있지 않아. 모든 인류들이 2012년에서 하나의 포인트로 해서 모아질 수 있는 요소로서 돈은 그런 기능을 하고 왔다. 2012년까지. 그럼 2012년 지금 지금에는 돈에 대해서 모든 인류들은 객관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도대체 돈을 통해서 그러면 돈을 통해서 집중을 했는데 2012년에 이르러서 돈을 통해서 온 인류가 무엇을 지향하게 하느냐? 2012년까지 모든 인류를 돈으로 집약을 했다면은 2012년부터는 모든 인류들 하여금 돈을 통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게 하느냐? 이런 내용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안다라 할 수 있는 거고, 그때서 비로소 돈의 기능이 뭐다 하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한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3008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인조인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개념하고 같이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돈의 내용도 모르면서 돈 벌어야 되겠다, 기업 활동해야 되겠다, 고용을 높여야겠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뭐가 양성되느냐? 돈을 모르고 돈에 대해서 기능도 안 하고 그냥 딱 묶어놓고 그냥 기업 활동만 해라, 고용률을 조금 높이라 그러면은 뭐가 양성되냐면 인조인간만 양성되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개체는 계속해서 괴멸, 계속해서 사라지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나라 할 것 없고, 어느 뭐 참 인도나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가 참 새롭게 우리나라 옛날에 한 1950년대, 60년대 그때 막 배우려고 해서 배워가지고 산업이 이렇게 하는 그것처럼 막 배워야지 하고 달라드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전혀 달라요. 배워서 될 때가 있었고, 지금은 배워도 아무든 그거하고 현장하고 현실적으로 접목되는 건요,
아주 극히 일부분에만 해당되어지지 옛날처럼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욱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어요. 그게 분명하게 또 중간에 조정하는 노동시장 자체를 조정하고 있는 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있잖아요. 노동조합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아까 대학에서 나오는 그 노동시장하고 그 다음에 내부시장, 기업에서 가지는 내부시장 그 경리 자체가 있듯이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 그것도 노동시장에 두 가지 있잖아요. 제1시장, 제2시장이라고 했어요. 마치 고급을 1차하고 1차 시장을 가고 2차 시장, 이거는 1차 시장은 어떤 관리직들이 주로 이 관계되는, 관리에 관계되는 사람을 관리하게 되고 또 업무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냐면은 2차 시장은 완전히 숙련만 되는 거예요, 숙련. 이것이 노동시장, 노동조합이 있는 쪽이 주로 1차 시장 쪽으로 몰려있거든. 2차 시장은 노동조합이 해봐야 별로 얻는 게 없거든. 소위 말하면 이거는 요즘 말하면 다른 말이잖아요. 노동조합 가입되는 건가? 노동조합 결성된 거, 정규직, 비정규직 말하는 것도 똑같은. 정규직 하는 건 1차 시장, 비정규직은 2차 시장, 이런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그건 누가 그랬느냐? 노동조합이 다 그런 거지, 뭐, 노동조합이. 응? 아까 말했지만은, 뭐라 그랬지? 최저임금제. 이런 것도 다 노동조합에서, 응? 아까 말했지만은, 1차 시장에 자기들이 줄여가다 보니까 2차 시장에 너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2차 시장을 봐준다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제도가 최저임금제 제도를 강조해가지고 그것을 법제화시킨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자체가 있어서 노동조합이 허지러났고 나는 스스도 못하면서 그냥 정치적으로 막 이슈만 내고 떠늘고 막 앞으로만 나가는 쪽으로 하니까 자기들은 탓인데 국가 경제는 완전히 피폐되죠. 그래서 이런 걸 전체를 보면서도 이 돈에 대해서만 분명히 알면은 이런 여러 요소를 통해서 이런 과정 저런 과정 1765년에 산업혁명 일어나고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수많은 내용들을 전체를 얹혀서 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을 하고 옛날에는 싸웠고 옛날에는 장사하고 옛날에는 거리가 멀었는데 돈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 그다 잊어버리고 우리 앞으로 요래하자 하는 식으로 전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시각을 모으는 이 능력, 이 기능, 이게 돈에 있었다. 그러면 다음 단계 2012년까지 그래 왔다면은 다음 단계 돈이 통해서 나타날 게 뭐냐? 다음 단계 모든 사람들이 내 개인에 대해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돈에 대해서 그래 왔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낼 분명한 하나의 섭리, 그 요소에서 내가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배우는 걸 통해서 뭘 할 거냐, 노동조합, 노동할 운동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노동운동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런 걸, 정치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개개인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크게 조명을 받아가지고 2012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그냥 돈 이야기, 돈 알아갖고 뭐 하겠어. 돈 알아는 거는 2012년 아는데 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계기. 인간이란 존재는 철저하게 창조되어진 존재며 지금도 창조되어지는 존재고 이 창조가 코에 숨이 끊어지는 동안은 계속해서 되어질 것인데 바로 그것은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인간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 속에서 내 한 사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2012년까지 돈을 보고 또 왔다. 2012년 돼서는 돈을 통해서 이제는 본질적인 것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 되어지는 시각에서 돈은 분명히 필요했다면 이제 하나 되어진 시각 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개개인의 가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현재 산업사회에서 현재 국가사회가 이런 모양인데 내 현재 살아가 있는 삶의 처지가 이랬는데 어떻게 대처할 거냐. 높은 자리로 가지 말자. 높은 자리 지향하지 말고 낮은 자리 정치라 하는 그런 것도 노동조합이 그렇게 연결하는 것도 다 그것이 노동조합 안에서 정치하면서 높은 자리를 지향하는 정치판에 뛰들려고 하는 그 요소 때문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진정한 바른 노동조합도요 필요해요. 노동조합 활동이 필요한데 그것 자체가 지금 싹 사라져. 전체 정치화가 돼가지고 어느 노동조합이 바람직한 노동조합이 있다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무슨 경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아주 어설픈 그런 요소로 하고 부르는 그런 이름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런 지금 우리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분명 하나 받아들여야 될 요소는 뭐냐니까 터닝 포인트를 터닝 포인트. 지금까지 2012년까지 이런 시각 대학이라든지 아까 노동조합이라든지 돈에 대한 내용은요 전체가 서구 문화입니다. 서구 문화. 우리가 좀 이거 객관할 필요가 있어요. 서구 문화. 지금은 2012년부터는 지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시아라고 하는 이 요소에 아시아권이라고 하는 이 벨트가 필요해요. 아시아 벨트. 1차 벨트. 일본, 한반도, 만주, 몽고. 그 다음 2차 벨트. 이스라엘부터 이슬람 계통을 해갖고 인도네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터키하고 내려오는 그쪽까지 벨트가 된다면 나머지는 또 인도네시아부터 필리핀을 해갖고 쭉 올라오는 이런 베트남 올라오는 이런 벨트. 그게 3차죠, 3차. 그리고 중국하고 인도 자체는 자체적인, 그러면서 시장 전체를 아시아 시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서로 간에 살아갈 수 있는 방편, 서로가 사는 방편으로 서로가요, 이 지역 자체를 형성시켜야 돼요. 여기서 이제는 유럽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넘어오는 여러 내용들이 얼마나 바꿔야 될 게 많느냐,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바꿔야 될 것이 많으냐, 이것을 돈을 통해서 우리가 자를 것 자르고 시각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 유럽에서 지금까지 넘어온 것은 이건 괜히 어쩌면 하나님에 멀어지는 인간의 그 돈에 대해서 쫓아만 오도록 이걸 알려줬다면 이제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돈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도구로서 이 돈이 활용되는 이런 그 계기로 특별히 대한민국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